오늘은 그 조만장자,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 IPO로 조만장자가 된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애증의 관계, 동지이자 적이고 원수이자 친구인 그 피터 틸, 팔란티어 회장 두 사람 관계, 그리고 스페이스X와 또 과거에 어떤 사업을 했고 또 그 둘이 지금 트럼프 정부 하에서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일을 어떤 구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두서없이 인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게 기대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페이스X가 처음에 설립된 게 2001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일론 머스크가 피터 틸하고 이제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고 이제 최초로 이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게 진심인지 마케팅인지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진심이라고 생각해, 철학적인 기반에서 나온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우주 안에 인류가 유일한 인식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유일한 주체가 지구가 멸망하게 되면 인류도 멸망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 우주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주체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이 번 돈을 가지고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게 그럼 인류의 어떤 의식을 내가 보존해야 되고 다양성 인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사업을 출발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내가 하나의 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화 마션에 보면은 맷 데이먼이 화성에 혼자 남아서 그 온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생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내가 화성에 온실을 만들어서 누군가 거기서 마션처럼 어떤 영상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하면 사람들이 우주라는 어떤 생각을 이 화성과 이 전체 우주로 이제 생각을 확장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기획해서, 그러면 이제 ICBM이라고 하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발사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성으로 일단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실어 보내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실어 보내는 발사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로켓이.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간에게 로켓을 팔 수 있는 러시아로 달려갑니다. 그게 뭐 군수 물자인데 그거를 뭐 쉽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의 이제 정부에 가서 발사체를 로켓을 팔라고 갑니다. 터무니없이 일단 높은 값을 부르는 거예요. 일단 비웃은 거예요. 미친놈 취급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미국에서 페이팔이라는 거 해가지고 돈을 좀 이베이에 매각해서 돈을 벌었다는 그냥 스타트업 좀 해서 돈을 번 친구가, 좀 부자 된 친구가, 백만장자, 억만장자 된 친구가 와서 저한테 로켓 좀 파세요 딱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담당 공무원이었어도 이 새끼 미친놈 아닌가 그랬겠죠. 뭐 비싸게 팔아서 돈 남기면 좋은데, 일단은 믿지 않았던 것 같아. 얘가 진짜 로켓을 사러 왔구나라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가서 뭐 진지하게 얘기했을 테니까 중간에 믿었겠죠,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에게 불렀던 값이 너무 비싸서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면박을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와중에,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사태를 파악하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계산을 해봤다 그래요. 그 로켓의 원자재 값을. 그러니까 로켓이라는 게 뭐 알루미늄, 텅스텐, 카본, 뭐 스테인리스 스틸, 특수 강화 유리, 나사, 뭐 등등으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런던 금속 그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살 경우에 이게 얼마인지를 한번 쭉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로켓 값이 100만 달러라면은 원자재 값은 2만 달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의 원자재 값이 이제 실제 러시아가 불렀던 판매 금액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러니까 군수 카르텔이 만든 그냥 쓸데없는 유통 과정에서 나온 카르텔 담합 가격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사고방식이,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말인지 누군가 또 뭐 어떤 작가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1원리, 일론 머스크의 제1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것을 판단할 때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실체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갠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조합하면서 이제 상황을 판단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로켓이 이루고 있는 구성품이 뭐냐? 그걸 다 합해보니까 2만 달러짜리인데 이게 왜 나한테 100만 달러를 불렀을까? 말이 안 된다? 그럼 내가 만들자. 그럼 거기에 이제 설계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노동비가 더 들어가도 100만 달러보다 훨씬 쌀 거다. 그래서 로켓을 내가 만들자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창고에서 시작한 현재 스페이스X가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을 피터 틸과 공동 경영을 하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피터 틸한테 뒤통수를 맞고 사실상 쫓겨난 건데, 어쨌거나 이베이에 최종적으로 매각하고 지분을 매각하고 그 지분으로 번 돈을 스페이스X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테슬라를,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 업체를 사들이면서 테슬라로 개명을 하고 이제 전기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두 가지 사업을.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2006년부터 이제 로켓 발사체를 그 팔컨 소형 로켓 발사체인데 이제 2006년부터 1년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그러니까 뭐 로켓 업계에는 나사 쪽에는 어떤 그 미국의 어떤 민간 로켓 업계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로켓으로 백만장자가 되려면 억만장자일 때 시작하라는 거예요. 돈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로켓 사업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억만장자가 되고 나서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민간 로켓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1, 2, 3, 그 2006년, 2007년, 2008년 세 번의 실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실패합니다. 뭐 처음에는 뭐 우주공간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터져버리고 또 뭐 발사체 뭐 상하 간에 어떤 뭐가 이렇게 부딪혀서 또 터져버리고 또 뭐 아무튼 세 번 다 실패를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사고방식이 또 하나 나와요. 실패란 게 뭐냐? 일론 머스크가 한간의 평판과 조롱과 어떤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일론 머스크. 저는 여기서 일론 머스크한테 조금 반했었는데 실패는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답노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게 실패라는 거는 데이터를 만드는 테스트였던 거지, 과정이었던 거지, 이게 마지막 결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것도 하나의 제일 원리로 생각한 거예요. 이 실패라는 거의 본질이 뭐냐? 뭐 어떤 발사체의 추진력이 1% 부족해서 우주 공간으로 이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대기권의 마찰력 때문에 로켓이 폭발했다라거나, 그럼 이거는 이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얻을 수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데이터라는 거예요, 데이터.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세 번째 실패했을 때는 페이팔을 지분을 팔아서 번 돈을 거의 다 썼을 때예요. 거의 라스트 찬스. 그러니까 나머지 한 번 정도의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잘 되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 마지막 기회에서 기사 회상하죠. 스토리가 꼭 그렇게 되죠. 그래서 2009년에 이제 그 팔컨 9인가? 아무튼 그 네 번째 테스트를 해서 성공합니다. 네, 그것까지 실패했으면 진짜 그 스페이스X는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손을 내민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까지 일론 머스크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두 번째 사람, 피터 틸입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은 두 테크 천재인데 전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그 완전히 캐릭터가 다른 두 명의 괴짜 천재인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면은 피터 틸이 콘피니티라고 하는 지불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고 일론 머스크는 당시에 엑스닷컴이라고 하는 지불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박터지게 단가 경쟁을 하는 거야. 근데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피터 틸도 그렇고 경쟁은 바보나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 나온 철학인데 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특히나 자기 책에 경쟁은 바보나는 짓이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고 경쟁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피터 틸도 사고의 토대 전제 자체가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피터 틸은 전형적인 문돌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물리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엔지니어라고 보기에는 사실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학을 전공했었고. 그러니까 피터 틸은 더군다나 철학하고 법학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전공한 사람이에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로 투 원에 피터 틸이 표현한 건 뭐냐면은 1에서 n을 만드는 과정. 이게 이제 경쟁의 과정인데 1에서 n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불가피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파멸에 이른다. 이건 멍청한 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래서 제로에서 1을 만드는 누구도 하지 않는 영역으로 뛰어들어라라는 얘기예요. 작은 성공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틸은 이제 컴피니티라는 이메일로 유동성, 화폐를 이제 그 지불을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컴피니티 그 비슷한 시스템을 만든 엑스닷컴과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 철학은 경쟁은 바보라는 짓인데 그래서 같은 건물인가 있었어요. 이게 옆 건물인가 같은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만나서 우리 합병하자. 경쟁하는 멍청한 짓을 우리 둘이 하지 말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때 숨이 꼴깍 넘어갈 때였는데 이제 둘이 합병해가지고 페이팔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워낙 급진적인 진짜 그 뒤를 돌아보지 않는 급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피터 틸은 상당히 주도 면밀하고 좀 치밀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어떤 공개된 곳에 나가서 뭔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를 극도로 꺼리고 그러니까 피터 틸이 일론 머스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이사회를 소집해서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독주를 하니까
이사회를 소집해서 일론 머스크를 CEO의 자리에서 잘라버립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가 자기 충북한테 전화를 받고 자기가 이사회에서 CEO에서 해임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서전에 보면은 이 신혼여행을 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살짝 예감했다라는 약간 뉘앙스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피터 틸이 자기 뒤통수를 친 철천지 원수예요. 그렇잖아요? 이 원수가 됐던 사이인데 그 2008년에 이제 세 번째 실험에서 이제 그 팔컨 그 로켓 발사체 실험에서 실패를 하고 일론 머스크가 거의 100m 우물 밑에 있고 또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지나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돈이 궁했으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때 VC 벤처들은 전부 다 일론 머스크를 버릴 때였거든요. 투자 안 하겠다. 그리고 그때가 또 마침 또 금융위기 때잖아요. 2008년 9년이. 금융위기 때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외면할 때 일론 머스크가 두 가지 이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는데 하나는 나사가 네 번째 발사체에 성공하면서 나사가 이제 발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항공우주국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위치광이가 만든 발사체를 우리가 우주 도킹하는 곳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발사체로 쓰겠다라고 선언한 거니까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사업할 때.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부터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피터 틸도 이때 비슷한 시기에 손을 내밀면서 2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 파운더스 펀드라는 거에서 뭐 개인 돈이건 거의 대부분 개인 돈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당시 2천만 달러니까 못한 돈 한 3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요. 일론 머스크한테는 기사회생의 어떤 마중물이 됐을 수 있지만 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2천만 달러? 뭐 그다지 크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2천만 달러를 내가 버린다고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 없잖아요. 철저하게 분석한 거예요. 피터 틸도 나름대로 그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근데 두 사람이 나는 합쳐진 그 이유도 두 사람의 생각의 기반과 철학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고의 토대가 물리적인 실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피터 틸이 나를 그 CEO에서 몰아낸 이 사실을 물리적인 실체로 분석하면 실체가 없잖아요. 굳이 분석하면 회사의 경영에 이사회가 내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 본인도 트위터 인수했을 때 80%를 잘랐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은 경영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가라는 어떤 전제로 놓고 판단했을 때 80명의 인력은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죠. 이게 냉혈한일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당시에 페이팔의 이사진의 눈에 볼 때는 자기 같은 급진적인 사람이 불필요했던 거예요. 방해가 되거나. 그러니까 자기를 자른 거죠. 그럼 일론 머스크 사고방식으로는 그때 페이팔이 나를 자른 거에 대해서 막 서운해하거나 피터 틸이 나의 원수라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사람이니까 감정은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판단하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또 피터 틸도 당시에 일론 머스크라는 동반자가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비전에 안 맞으니까 자른 거지, 이 새끼가 무슨 나쁜 놈이거나 뭐 그래서 자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당시의 어떤 그 추진력 천재를 계속 눈여겨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대략 한 20년 동안에 총 6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요. 6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조 원 정도 되죠.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총 20번 정도에 걸쳐서 계속 이제 돈을 늘리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번 그 스페이스X가 그 공모했을 때 시가총액으로 5위 기업으로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천만 달러 투자금으로 봤을 때는 4,000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피터 틸이. 그 투자의 천재죠. 그러니까 이제 6억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분 3%니까 대략 53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해요. 그 6억 달러를 투자해서. 그러니까 대략 한 100배 정도를 수익을 거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은 반체제적인 인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하는 일은 관료주의에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또는 본의 아니게. 피터 틸은 계획적으로 저항하고 있어요. 피터 틸은 대놓고 자기가 저항해야 될 대상이 관료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하고 맞닿아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화폐 철학하고 일맥상통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반체제적인 인간이고, 또 관료주의를 탑하고 싶은 인간이고, 탈중앙화된 사회를 원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구현하는 방법은 가장 기득권하고 친화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트럼프라고 하는 지금 현 시대 최고의 권력과 손을 잡고 가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도 지금 국방 AI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내가 반체적이다라고 뭐 구호를 외치거나 이런 적은 없어. 한 번도.
근데 실제로 보면 가장 반체제적인 인간이야. 그냥 정면으로 붙어버려요. 그냥 막 이단아처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또 화폐가 얘기 나왔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탈중앙화 된 화폐를 원해서 비트코인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화폐는 뭐냐면은 그냥 경제의 어떤 노동력 또는 에너지에 관한 데이터예요. 데이터. 예를 들어서 그 시대의 어떤 노동력이 이제 어떤 그 가치 창출의 이제 유일한 수단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3만 원은 3시간 일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만 원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어딘가에서 3시간 일했네. 그럼 내가 저 3만 원을 내가 가져오려면 내가 저 사람에게 3시간 일을 해줘야 되는 거네. 라고 하는 교환 데이터. 가치를 전송하는 데이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화폐는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데이터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달러 시스템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녹아내리고 코볼 시스템이라고 하는 낙후된 전산망에서 움직이는 지금 신한은행 뭐 JP 모건 다 옛날 한 20, 30년 전에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표현대로 코볼이라는 시스템인데 굉장히 낙후된 전산망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비효율적이고 늦고 지체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용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지체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사용자 비용을 없애면 사용자들이 그 화폐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엑스머니가 추구하는 이제 그 화폐 시스템이 바로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노동력이나 에너지에 대한 이제 데이터 시스템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거냐 데이터를. 그게 이제 엑스머니인 거고 이 엑스머니가 발현될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이게 이제 기득권들하고 충돌하는 거니까. 왜냐면 기득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화폐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서 그걸 개선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비율은 뭐냐면 이제 지체,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지체 비용이 그러니까 자꾸 중개인들 거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중개 수수료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지체 비용이 비효율적인 거고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엑스머니 만들겠다라는 거고 본의 아니게 기득권하고 충돌하니까 자꾸 방해하더라 기득권들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가려면 저 기득권들과 싸워야 되는데 피터 틸은 이제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돌아가는 우회적인 어떤 우회를 택했고 일론 머스크는 내가 권력을 잡아서 깨부수겠다. 그래서 도치 주장이 됐던 거고 피터 틸은 뒤에서 막전막후해서 이제 킹메이커가 돼서 제이드 벤스도 피터 틸이 키운 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드 벤스 사단 밑에 사실은 피터 틸이 있어요. 이 컨트롤러는 피터 틸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틸이 돈과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가지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탈중앙화된 또는 반체제적인 어떤 이 테크 세력들을 키우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는 성격상 돌아가는 걸 잘 못하니까 그냥 머리 박아버리는 거고 그래서 더치에서 이제 그 소비자 금융 보호국을 쓸어버리려고 했다가 이제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막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 주춤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둘이 하려고 하는 그 화폐 사업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팔란티어는 PYUSD라고 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지불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피터 틸은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엑스머니라는 걸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X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전부 X잖아요. 그래서 그 X라는 게 미지 영역이니까 사실 무한대하고도 통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X라는 거에 굉장히 애착이 심한데 자기 첫 회사 이름이 X닷컴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회사에 들어가는 이름이 보면은 뭐 스페이스 X 그리고 XAI, X머니 테슬라만 빼고 다 X가 들어가잖아요. 이 X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만약에 인피니티하고도 궁극적으로 통한다면 그 피터 틸의 컴피니티가 뭐냐면 무한 신뢰예요. 그 인피니티한 이제 컨피던스를 주자 하는 게 이제 피터 틸이 얘기했던 거니까 이 두 사람이 천재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인피니티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X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서로 뭔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유와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전적으로 저희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를 다리, 교두보로 삼아서 화폐 시스템, 공급망 자체를 컨트롤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전부 다 실물 사업이잖아요. 전기차 사업, 저궤도 인공위성 사업, 스타링크 사업, 그리고 우주 발사체 사업, AI 사업, 연산력, 그리고 배터리, 파워월, 메가월 같은 공장 배터리, 가정용 배터리 같은 사업 전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망하고 연관이 되고요. 충전소,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파워월, 메가월은 대놓고 그냥 리튬 에너지 그 전고체 배터리 사업하는 거고 그리고 스타링크 같은 인터넷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망이 마비됐을 때에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송 시스템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인터넷 흔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가장 눈여겨보는 일론 머스크는 엑스타컴으로 시작했던 지불 시스템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이 지불 시스템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도 궁극적으로 뭐냐면 인터넷망이 불안정한 곳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화폐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화성에 이제 인류가 이주했을 때는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유동성 데이터, 노동과 에너지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번 결제했는데 지구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화성에 있는 그 거래 데이터가 날라오는데 3일 걸린다. 그럼 내가 뭐 하나 결제하는데 3일 걸리잖아, 화성에서. 그럼 화성에서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그럼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했을 때 이 지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거를 지구에 있는 또 하나의 거점에서 이 지불 시스템을 어떻게 청산할 거냐. 지구와 화성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 화폐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또 전력 공급망에 관련된 문제고. 화성에서 전기를 뭐 어떻게 생산해서 지구에 있는 허브로 마이크로웨이브로 쏘면은 이제 지구에서 그 전력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디스트리뷰션 해주는 여러 가지 이런 구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행성 인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제 실물 경제를 일단 지배하는 건데 그 실물 경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실물 경제의 공급망과 전력 공급망을 이제 어느 정도 지배했을 때 화폐 시스템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화폐 시스템을 지배하게 되면 이 실물 경제는 자동으로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실물 경제는 민간이 하는 거고 국가는 화폐를 가지고 이 실물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잖아요. 금리 조금 올리면은 막 실물 쪽에서 A라는 영역에서 갑자기 화폐가 쭉 빠져가지고 B라는 영역으로 쑥 들어가면 갑자기 뭐 반도체에서 뭐 갑자기 옛날에는 철강 조선에서 갑자기 뭐 자동차에서 갑자기 뭐 전투기 뭐 이제 로켓 사업으로 갑자기 여기서 또 뭐 반도체 AI 사업으로 갑자기 여기서 이제 바이오 어떤 데로 또 갈 거고 또 이게 계속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화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물 경제를 쥐락펴락 하는 건데 국가는 이 화폐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으면 실물 경제를 장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똑똑하니까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은 민간 사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수익을 극대화하지 이런 구상 정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럼 그게 결국 국가가 하는 일들이에요. 최상위 포식자는 국가잖아.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이 테크놀로지로 대체하느냐. 이게 이제 그 테크노크라시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 피터 틸 그리고 피터 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친구인 알렉스 카프라고 하는 팔란티어 회장 등등이 전부 모여가지고 머리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돈도 제일 많고. 근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백악관하고 월가야. 꼽잖아요, 애들이 볼 때는. 쉽게 가면 X도 아닌 것들이. 근데 걔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돈과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저들에게는 지금 국가라는 어떤 체제와 그 뒤에 월가가 있고 자본이 있고 그동안에 전 세계에 뻗쳐 있는 그 월가의 어떤 금융 네트워크의 어떤 자본력과 네트워크 정보력이 있는데 해볼만 한 거지 이제 애들이 볼 때는 하룻강아지 본보선지 모른다고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덤비는 거예요. 테크놀로지로 이제 기존 체제를 한번 대체해보자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테크노크라시가 생긴 거야. 어느 시대나 테크노크라시는 있었죠. 산업혁명 시대에도 있었고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테크노크라시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S&P나 나스닥의 상위 20개 그룹을 쭉 보면은 그 테크 기업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점유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 금융사들이었어요. 다 지난 수십 년간. 어느 시대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시대는 없었어. 산업혁명 시대에도 결국은 금융자본이 산업혁명을 한 거지 없었어.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 그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 자본력이. 월가의 금융세력들은 투자자들의 돈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 근데 얘네는 자기 돈이야. 지분하면 자기 돈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자본력이나 머리로만 보면 세상 무서울 게 없지. 근데 무기와 법체계, 행정력, 사법권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자꾸 가로막고 블로킹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깨부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크노크라시들이 이제 테크노 자본이 이제는 그 트럼프라고 하는 월가와 등을 진 그 정책적으로 반월가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당과 월가가 버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권력이 필요했는데 그럼 트럼프라고 하는 권력을 우리가 잡으면 테크노크라시와 백악관의 그 권력이 정치 권력이 결탁을 딱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테크노크라시하고 최고의 정치 권력이 손을 잡은 상황이에요.